형의 소식이 두절된 채 장마철이 지나고 여름마저 끝나갈 무렵 아우렐리아노 센테노는 얼음 공장을 자기 뜻대로 움직여줘도 좋겠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사업의 다양화를 꾀하려 했다. 어느덧 겨울로 접어들었을 때 뜨거운 햇살을 받으며 강가에서 빨래를 하던 한 여인이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허둥지둥 마을로 뛰어왔다. 오고 있어요.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다. 아궁이처럼 생긴 것이 뒤에다 마을 같은 것을 매달아 오고 있어요. 여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마을을 뒤흔드는 엄청난 소리가 들려왔다. 지난 몇 주일 동안 인부들이 몰려와 침목을 놓고 레일을 까는 작업을 해왔지만 마콘도 주민들은 관심 없이 흘려보았던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들이 피리와 탬버린을 가지고 와서 이미 잊혀져 가고 있는 옛 노래를 부르며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다는 약을 선전하는 집시와 같은 무리라고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피리소리 같은 기적이 멎고 탬버린을 두들기는 것 같은 바퀴 소리가 멎자 밖으로 뛰쳐나온 마을 사람들은 기관차 위에서 손을 흔드는 아우렐리아노 트리스테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예정보다 8달 늦게 도착한 꽃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기차를 보고 마콘도 주민들은 넋을 잃었다. 장차 이 노란색 기차가 많은 불안과 믿음, 기쁨과 슬픔의 순간들과 놀라운 변화와 재앙을 그리고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듬뿍 실어 나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멍하니 쳐다만 보는 것이었다. 갖가지 신기한 발명품들을 일시에 접하게 된 마콘도 주민들은 계속되는 놀라움에 정신을 차릴 겨를이 없었다. 그들은 아우렐리아노 트리스테가 두 번째 기차 여행에서 돌아오며 가져온 창백한 불빛을 뿜어내는 전구를 밤을 새어가며 바라보았다. 그러나 퉁퉁퉁 돌아가는 발전기의 시끄러운 소리에 익숙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참을성이 요구되었다. 그들은 돈을 많이 번 부자상인 브루노 크레스피가 운영하는 사자머리 모양의 매표소를 갖춘 극장에서 영화를 보다가 어떤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죽어 땅에 묻혀 연민의 눈물을 자아내더니 어떤 영화에서는 버젓이 살아 아랍인으로 등장하는 광경을 보고는 격분했다. 주인공의 운명에 사실적인 감동을 얻으려고 2센트씩의 입장료를 지불한 관객들은 영화가 사기극이라며 의자를 몽땅 부숴버리고 말았다. 브루노 크레스피의 요청으로 마콘도 시장은 영화란 환각기계가 만들어내는 것이므로 관객들이 소동을 피워서는 안 된다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이에 풀이 죽고 실망한 사람들은 새로운 집시의 얄팍한 속임수에 넘어갔다는 생각으로 다시는 영화를 보지 않기로 다짐했다. 그들은 사람들이 꾸며낸 거짓 불행을 보며 눈물을 흘리기에는 지금껏 자기들이 겪어온 고생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아코디언 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언젠가 프랑스 창녀들이 가져와 한때 악사들의 생업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던 나팔이 부착된
원통형 죽음기에 대해서도 비슷한 사태가 벌어졌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끌려 금지된 그 구역을 찾아드는 손님들이 급증했고, 신기한 죽음기를 직접 보고 싶은 욕망에 허름한 차림으로 변복을 하고 찾아가는 양갓집 여인네들도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그러나 정작 사람들이 그 물건을 가까이에서 보고 느끼게 된 것은 장녀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마법의 맷돌이 아니며 인간적인 감동을 자아내며 진실함을 토대로 하는 악사들의 연주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단순한 물건이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때의 지나친 실망으로 인해 나중에 집집마다 죽음기가 갖춰졌을 때에도 그것이 어른들을 위한 오락도구가 아니라 아이들이 가지고 놀기에 적당한 물건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한편 마을의 한 남자가 기차역에 손잡이가 달린 구식 죽음기가 있다는 말을 전한 뒤로 실험에 의해 그것이 전학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사람들은 모두 흥분에 휩싸였다. 그들은 전하를 보고 신이 인간을 어느 만큼 놀라게 할 수 있을까를 시험하느라고 마콘도 주민들을 흥분과 환멸, 의문과 긍정의 끝없는 수레바퀴 위에 얹어 놓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처럼 진실과 환상이 뒤엉킨 현실에 주민들이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지경이 된 것은 밤나무 아래의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의 혼령마저 혼란스러워져 대낮에도 집안을 서성이게 되었다는 점에서 극명하게 설명되고 있었다. 철도가 정식으로 개통되자 수요일 11시마다 기차가 정기적으로 도착했다. 책상과 전화가 하나씩 갖추어진 역사를 통해 마을 사람들과 비슷한 생활 관습을 지닌 것처럼 보이면서도 어딘지 공마단의 광대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사람들이 마콘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집시들의 속임수를 여러 차례 겪은 경험이 있는 마을 사람들은 7일 만에 영혼을 구제할 수 있다며 호각소리가 나는 주전자와 다른 물건을 팔려는 집시 못지않는 장사꾼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어수룩한 사람들은 그들의 상술에 솔깃해 그들이 많은 돈을 버는데 공헌하기도 했다. 어느 수요일 승마 바지를 입고 각반을 찼으며 헬멧을 쓰고 금태 안경을 쓴 토파즈 빛깔의 눈동자에 닭살 피부를 지닌 한 남자가 부엔디아 집으로 와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다. 그는 여러 흥행사들 틈에 섞여 마콘도에 도착한 허버트라는 이름의 착해 보이는 사나이였다. 그는 식탁에서 바나나 한 다발을 모두 먹어 치웠을 때에야 식구들은 그의 존재를 알아차렸다. 야곱 호텔에서 방을 얻지 못하게 된 그가 서툰 스페인어로 불만을 털어놓고 있는 사이 우연히 알게 된 아우렐리아노 세군도가 마콘도를 찾아오는 나그네에게 흔히 그러하듯 그를 집으로 데려온 것이었다. 그는 풍선 모양의 기구 장사로 세계를 절반쯤 돌아다니며 재미를 보았다고 했다. 그러나 마콘도 사람들은 과거 집시들이 가져온 하늘을 나는 융단을 타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기구는 구식이라고 간주하여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결국 한 사람도 태워보지 못한 채 다음 기차로 이곳을 떠나려는 참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부엌벽에 걸려있는 얼룩진 바나나가 식탁에 차려지자 그는 별로 먹고 싶지 않다는 투로 바나나를 하나 집어들었다. 그러나 얘기와 함께 먹는 즐거움에 빠져들었다기보다는 그저 무심한 인내심으로 맛을 음미하며 꼭꼭 씹어 먹는 동안 한 다발을 모두 먹어치웠다. 그는 다시 한 다발의 바나나를 더 청했다. 그리고는 언제나 들고 다니는 연장통에서
렌즈와 같은 부품들이 들어있는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는 바나나를 세심하게 조사하기 시작했다. 바나나를 외과용 메스로 잘라 저울에 달아 무게를 측정하고 총포상에서 사용하는 게이지로 폭을 재어보는 등 다이아몬드를 다루듯 정성을 들였다. 그리고는 다른 상자에서 여러 가지 도구를 꺼내 주위의 온도와 습도, 광선의 강도 따위를 측정했다. 식구들은 그의 동작이 무척 진지했으므로 그가 작업을 다 끝낼 때까지 마음 놓고 식사도 할 수 없었다. 허버트는 실험을 끝내고도 자아뭇 궁금한 눈길을 집중시키고 있는 식구들에게 그것이 무엇을 위한 실험이었는지를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이로부터 며칠 동안 그는 잠자리채와 상자를 들고 마을 변두리에서 나비를 잡으러 다녔다. 다음 수요일이 되자 토목기사와 농업 전문가, 수문학자들과 지질학자, 측량 기사들이 한 무리 마콘도에 도착하더니 허버트가 나비를 잡으러 돌아다니던 지역을 몇 주일에 걸쳐 조사했다. 다음으로 노란 기차의 뒷부분에 연결한 은으로 치장되고 바닥에는 벨벳이 깔렸으며 지붕을 푸른 유리로 만든 특별 열차를 타고 잭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도착했다. 그리고 한때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의 주위를 맴돌던 검은 양복의 변호사들이 브라운과 함께 이 특별 열차를 타고 와 그의 주변을 설치며 돌아다녔다. 이들을 본 마콘도 주민들은 농업 전문가나 수학 전문가, 지질학자와 측량기사, 기구를 가지고 와 호랑나비를 잡으러 돌아다니는 허버트, 연구차 같은 기차를 타고 독일산 셰퍼트를 끌고 온 브라운을 모두 한톡속으로 짐작하며 그들이 전쟁을 도모하러 모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었다. 그러나 곧 이런 한가한 생각들은 저절로 사라지고 말았다. 기차의 좌석과 통로뿐 아니라 지붕 위까지 올라타고서 세계 각지로부터 모여든 각양각색의 무수한 외국인들로 인해 마콘도는 나무로 벽을 세우고 함석으로 지붕을 씌운 집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급속히 불어나 커다란 합숙처처럼 되고 말았다. 마콘도 주민들은 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어리둥절하기만 했다. 이어서 무명 옷을 입고 베일이 달린 커다란 모자를 쓴 지친 표정의 아내들을 데리고 온 미국인들은 기찻길 건너편에 가로수로 종려나무를 심은 그들만의 도시를 따로 세웠다. 그들은 그곳에 차양 달린 창문과 하얀 탁자들이 놓인 테라스, 천장에는 선풍기가 돌고 있는 넓은 잔디밭에는 공작새와 메추라기가 놓이는 집들을 지었다. 이 구역에는 고압선이 장치된 철조망이 빙 둘러쳐 있어 서늘한 여름날 아침이면 까맣게 타 죽은 참새들이 철조망에 걸려 있곤 했다. 그들이 무슨 목적으로 이곳에 정착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자선을 베푸는 사람들인지조차도 불투명한 가운데 그들은 예전에 찾아오곤 하던 집시들보다 더 사람들을 혼란케 했으며 집시들과 달리 그들은 이곳을 지나쳐 가는 사람들도 아닌 듯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일로 간주되어 온 여러 가지 능력을 발휘했다. 비오는 날을 마음대로 조종했고 곡식의 수확 시기를 단축했으며 강물의 흐름마저 바꾸어 놓아 마을 앞쪽으로 흐르던 강이 공동묘지 뒤쪽으로 흐르게 되었다. 시체에서 풍기는 화약 냄새가 강물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호세 아르카디오의 무덤 위에 콘크리트 덮개를 입힌 것도 이 무렵의 일이었다. 그들은 또 처자를 데려오지 못한 독신의 외국인들을 위해 프랑스에서 온 거리 여자들의 구역을 크게 확장시켰으며 어느 수요일에는 많은 창녀들을 기차에 가득 실어왔다. 새로 도착한 창녀들은 온갖 사랑의 기교를 터득하고 있었다. 흥분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욕정을 북돋아 주었고 욕구가 강한 남자들을 만족시켰으며 소극적인 사람에게는 적극성을, 방법이 단조로운 자에게는 여러 가지 기술을 가르쳐 주었으며 자극을 주고 흥분을 고조시키는 연고와 도구 등을 공급하기도 했다.
터키인 거리도 옛 모습을 완전히 탈피했다. 가게는 요란한 빛깔로 치장되어 있었고 외제 수입품이 진열창을 가득 채웠으며 토요일 밤이면 쾌락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그들은 도박장과 사격장이 늘어서 있는 거리와 점술가들이 모여 있는 곳과 술집을 전전했다. 때로는 기분 좋게 취해 있기도 했지만 대개의 경우 일요일 아침이면 총질이 난무하고 깨진 술병과 주먹이 날아다니며 싸움에 휩쓸려 목숨을 잃은 시체들이 곳곳에 뒹굴고 있곤 했다.